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말고 반대로 살이 좀 쪘으면 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영상 시작해봅니다. 안녕하세요. 해독하는 남자 이용철 한의사입니다. 사실 해독이라는 단어가 독을 풀다 라는 사전적인 뜻도 있겠지만 한의사들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해독은 몸속을 바르게 비우고 채워주는데 더욱 그 뜻이 있다고 보는데요. 15년차 한방진료를 보고 있는 제게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런 고민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 증상 때문에 혹시 큰 병이 아닐까 걱정돼서 큰 병원 이것저것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다고만 이야기하고 또 정확하게 무슨 병이다 하고 속 시원하게 진단명이 나오지가 않죠. 그런데 환자 본인이 느끼는 증상들이 하루 종일 기운이 하나도 없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온몸에 힘이 빠지니까 증상을 겪는 환자 입장에선 참 답답하셨을 겁니다. 이런 증상들을 겪는 환자분들이 차츰 늘어가자 2017년도부터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질병명은 바로 근감소증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도부터 이 질병명이 등록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근감소증이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근감소증이 어떤 병인지, 왜 근감소증이 위험한 질병인지,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봅시다. 근감소증이란 근육량이 비정상적으로 감소하면서 근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신체 모든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흔히 살면서 하는 일상생활 같은 계단 오르기라든지 자리에서 앉거나 일어서는 흔한 움직임 혹은 평범하게 거리를 걸어다니는 등의 일상 동작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또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생기는 건데요.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고 결국 타인에게 도움 또는 의존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선 근감소증이 생기는 원인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영양소, 즉 단백질 부족, 운동량 감소, 그리고 노화로 인한 호르몬 감소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영양소, 즉 단백질 부족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마른 체형인데 평소에 기운이 없고 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과연 단백질 섭취를 아예 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문제는 같은 질량의 단백질을 섭취해도 이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분들은 단백질의 흡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실 이 근감소증이 시초가 되어 만드는 질병들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이 오늘 해독 한의사의 근감소증의 위험성을 알리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우리 몸에서 근육이 하는 일은 단순히 운동에만 한정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감소증이 위험한 이유 그 첫 번째는 골격 근육만 보더라도 뼈에 붙어있는 근육이라 서로 상호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근육이 수축 이완하게 되면 이때 뼈도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 근육과 뼈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다 보니까 만약 근감소증 증상이 시작되면 골다공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근육은 운동 외에도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호르몬이 작용해서 포도당 에너지를 소모하고 또 저장하기도 하는 중요한 장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을 태우기도 하고 열을 발생시켜 체온을 유지하는 역할도 하죠. 따라서 근감소증이 발생되면 앞서 말한 물리적인 신체 기능 외에 대사적인 문제들이 같이 나타나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근육이 자꾸 감소하고 질적인 저하가 오게 되면 인슐린이 잘 작동하지 못하고 인슐린 저항성 상태, 즉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이 생기기 쉬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의료기관에서 근감소증을 진단하는 평가 기준은 근육량, 근력 수치, 신체 수행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근육량이나 근육 수치는 검사 장비로 측정하고 신체 수행 능력의 경우 평소 걸음의 속도를 재거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의 반복을 통해 시간을 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6m 정도를 걷는데 6초 이상 걸린다든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5번 반복하는 시간이 12초 이상 걸린다면 신체 수행 능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하실 텐데요. 원장님, 근육량이 감소하면 무조건 근감소증인가요? 단순하게 근육량이 줄어들었다고 하여 근감소증을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근육량의 감소 외에 근력 검사를 통해 근력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고 더불어 신체 수행 능력 감소가 함께 있어야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까지 근감소증 진단에 뚜렷한 처방약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양방학 기준 연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약물 정도 단계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같은 연령대의 근감소증을 앓고 있는 환자군이 근감소증이 없는 정상인에 반해 사망률이 2배에서 10배까지 높았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진단이나 병명이 없어도 내가 근육량이 줄어들고 몸에 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주제가 근감소증인데요. 일상생활도 무너뜨리고 그렇다고 뚜렷한 특효약도 아직까지 없고 오늘의 내용이 너무 암울한가요? 하지만 그 어떤 질병들은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이렇게 위험한 증상을 잠재우고 있는 기전들도 예방과 극복이 가능하니까 방법을 찾아봅시다. 해독 한의사가 바라보는 근감소증의 예방과 치료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5가지로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근감소증 예방법 그 첫 번째는 소화 흡수율을 높여주기입니다. 우선 먹는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체내에 필요한 성분이 바로 효소인데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아무리 질 좋은 단백질을 다량 섭취하더라도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근육이 늘려야 늘 수가 없겠죠. 똑같은 단백질의 양을 먹어도 근육량이 늘지 않는 이유가 소화와 흡수율을 높이는 체내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사효소, 소화효소 등 같은 양의 단백질에도 충분히 소화가 잘 되고 또 단백질 흡수량이 높아질 수 있도록 효소의 종류가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영양 섭취입니다. 의외로 근감소증을 앓고 계신 많은 분들은 본인의 식사량이 정상인에 비해 현저히 적은데도 본인 기준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반대로 다이어트가 필요한 비만하신 분들의 경우 정상인들에 비해 굉장히 많은 양을 먹는데도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감소증이 나타나는 분들은 일반적인 정상인의 식사량만큼이 아닌 오히려 더 많은 양의 식사량을 드실 수 있어야 현재 상태의 신체를 유지하고 그 나머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3대 영양소 중에 무턱대고 체중을 늘리기 위해서 지방과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하는 것이 아닌 단백질 위주의 식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따라서 먹는 양을 늘려 충분히 단백질 위주의 영양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은 얼마나 섭취하는 것이 적절할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의 체중에 1에서 1.5g을 곱해서 몇 끼니마다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들이 먹는 한 끼당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 곱하기 0.8g 정도니까 근육량이 너무 없는 분들의 경우는 그 정도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보통 근육이 너무 없어서 고민인 분들에게 운동을 권장하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장님, 매일 하루에 10,000보 정도 걷는데도 도무지 근육량이 늘지 않아 걱정입니다. 그런데 근감소증에 사실 걷기 운동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근육량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매일매일 10,000보 이상 걷는 운동 자체가 에너지 소비에 더 큰 타격을 줘서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육이 너무 없는 환자분들은 에너지 소비가 큰 오래 걷기 운동보다는 근육으로 운동량을 몰아줄 수 있는 운동을 추천하는데요. 보편적인 우리가 헬스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운동기구를 이용하여 중량을 쳐준다거나 홈 트레이닝을 통해 스쿼트, 런지와 같은 하체 근력을 키워줄 수 있는 운동이나 프랭크와 같은 코어 근육 강화 운동이 오히려 근육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근감소증 예방법 네 번째는 바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겁니다. 원활한 혈액순환은 앞서 말씀드린 근육량을 늘리기 위한 단백질 흡수와 저장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체내의 단백질 합성 물질이 순탄하게 근육으로 전환, 흡수되기 위해 원활한 혈액순환은 기초공사가 잘 닦아놓은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 이런 분들은 근육으로 산소와 합성 물질들이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근육량이 잘 늘지 못하겠죠. 도로가 잘 닦여져 있어야 산소와 단백질이 잘 전달되어 근육량도 늘어납니다.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해독 한의사가 추천하는 것은 바로 비타민 D의 흡수와 합성이 필요합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의문을 던질 겁니다. 원장님, 비타민 D는 뼈와 관련된 영양소 아닌가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으나 비타민 D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 뼈를 강화하죠. 다소 길었던 오늘 방송을 집중해서 보신 분들은 초반에 근감소증의 진단을 언급할 때 골격 근육 부분을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비타민 D는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데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 근육 생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3년 전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뜻하지 않은 실내 위주의 생활이 일상화가 되었었죠. 뿐만 아니라 외출 시에도 자외선을 극혐하는 많은 인류는 선크림으로부터 시작해서 살이 탄다는 이유만으로 긴 팔, 긴 바지 등을 가릴 수 있는 건 다 가리고 철저하게 태양을 피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의외로 많은 분들이 비타민 D를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을 본 저는 잠시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철저하리만치 방어한 비타민 D 합성을 결국 인위적인 영양제로 섭취하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항상 해독 한의사는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자연과
닮은 것, 자연스러운 것이 내 몸을 살리고 나를 치유한다. 근감소증 예방의 마지막 조언은 볕이 좋은 요즘 계절에 밖에 나가셔서 햇볕을 보셔라 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 오후 12시에서 3시 사이에 볕은 피하시고 오전 시간 30분 정도의 햇볕을 쐬어주세요. 제일 좋은 비타민 D의 흡수 방법입니다. 자, 오늘은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어 더 무서운 병, 근감소증의 진단과 예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 많이들 하죠. 의학이 발달하고 인류의 영양 섭취가 좋아지면서 평균 수명이 점차 길어지며 이런 신조어까지 탄생하게 됐죠. 2020년 기준으로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 수명이 평균 83세를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자료대로라면 현재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90세 이상 100세까지 살게 된다는, 100세까지 사는 것은 좋으나 이 길어진 노년을 질병 없이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 방송 내용처럼 노년과 함께 찾아올 확률이 높은 근감소증과 같은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관리한다면 더 행복하고 즐거운 100세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해독한 의사는 말합니다. 오늘 방송 내용에 이어 살이 쪄도 문제겠지만 먹어도 살이 안 쪄서 고민인 분들을 위해 다음 방송도 알차게 준비하겠습니다. 해독남이었습니다. 안녕.